최욱 앵커가 생방송 중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중에 아직도 국정조사 및 언론의 행태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 최욱 앵커의 폭로에 매불쇼에 출연한 서영교 의원도 그 사람 안 되겠네 라며 일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치 정관여층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뿌려진 맞아. 보도예요. 맞아요. 맞지? 예. 그건 맞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만 다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팩트체크 해줬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폭로했는데 요거 있죠. 요 장면. 요 장면 다루는 언론사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 여기서 제대로 다룹시다. 요거는 진짜 여기서.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요거는. 아이고 김태훈 검사장 고생 이 많으셨어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좀 늦게 저 장면이 끄집어 나오긴 됐습니다. 그렇긴 하죠. 국정조사를 보시는 와중에 좀 늦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분께 저희가 좀 힘있게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욱을 이 어미중 강백신 검사들이 구치감에 잡아채워서 집어넣어 놓잖아요. 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원석에게. 이원석 정도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었더니 이원석 하는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죠. 네. 자기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치소로 보냈다 오는 것보다 거기 넣어놨다가 불러들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따위로 말을 하면서 와 이원석이 새로운 검찰의 저희 수뇌부 진짜 수뇌부였구나. 이원석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붙여서 김태훈 검사장에게 묻게 된 거죠. 물었더니 김태훈 검사장이 단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해서 체포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면 거기서 또다시 그 사람을 구치감에 잡아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까지 마저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의 판의 물줄기를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넣어두는 것은 그냥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문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이건 고문이다라고 명토 박았거든요. 이 고문은 형사법 공부한 사람들은 베카리아라는 사람을 다 배우게 되는데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세운 사람인데 그전에는 고문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체력이 센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혼자서 54개의 구치감에 자기 혼자 잠잘 수 있는 곳도 아닌 데서 거기서 고문당한 겁니다. 고문당한 겁니다. 예. 불법. 이번에 이제 나도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야. 맞습니다. 남욱을. 근데 이 사람이 진술 거부를 했어. 그건 보내야죠. 진술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이 이미 끝났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검찰청 지하에 내보내면 그 불법이더라고.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김태훈 고검장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거의 안 알려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이건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라고 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까지는 못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게 된 거는 저희 방의 보좌진이 남욱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렀을까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이기 수사 때 왜 바뀌었을까를 봤는데 남욱이 구치소에서 온 시간은 있어요. 나온 시간은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간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체포돼서 구치감으로 갔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48시간 동안 2박 3일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끝났으면 그렇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장 48시간까지 체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지 이유 없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48시간. 그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고 언론 진짜 문제고. 근데 둘 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그런데 요건 아주 조금 소소할 수는 있는데 저 나름대로 요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정치인도 안 변해. 정치. 검찰 안 변하고 언론 안 변하는데 변하고. 정치인도 안 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넥타이 메고 네, 많죠. 엄청 많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치인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식 바로 이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방송국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수에서도 합리적 보수의 역할 그걸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언론은.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을 이 사람한테 많이 맡겨.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다 접했지. 네. 네. 언론 문제 많지. 완전 100% 오보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그거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왔어. 근데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뒤끝 장렬도 모자라 언론 협박에 입틀막까지 하는 거냐. 참 독한 사람이다. 대장동 관련 보도에 동아일보가 조작해서 기사를 쓰겠습니까? 라고 쓰고요. 3년 전 수상 소식을 지금 소환해서 상을 반납하고 사과하라고요. 이 기사 때문에 대선에 패배한 거라고 왜 본인이 단정합니까? 대장동 기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의 지독한 성격이 무섭고 섬뜩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거다. 그리고 저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뒤집어 캐내서 분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속이 이렇게 좁아서 어찌 통합과 포용의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진짜 끈질기고 독하고 속 좁은 쫄보 리더십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풀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복에 의해서 다 파괴를 시킨 사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피해자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성이 사라집니까? 피해자라는 그 사실이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 그런 않죠.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인데 지금은 네가 운동 잘해가지고 당시에는 피해자였지만 지금 운동 잘해가지고 또 그 우리 학교 짱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파괴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자기네가 왜곡된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정해줘야죠. 네. 그런데 그걸로 언론사 전체가 상까지 줬다. 반납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취소해야죠.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요? 네. 그런데 김건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네. 그동안 그래도 중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약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또 하나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그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갑자기 한동훈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란 단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두 글자 가지고 세상 판을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글자를 만들어낸 자는 누구일까? 그렇지.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걸 잡아내야 예, 돼. 그걸 이 잡아야 딱 됩니다. 두 글자, 많은 글자도 아니에요. 딱 두 글자, 그분으로 너무 쉽게 온 세상을 흔들어놨고 맞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잘못된 길을 만든 자 누구일까? 그렇지.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김근식은 또 그쪽 개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예. 올라가지. 가짜. 당시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 법무부 장관
그분이잖아요. 그게 그분 아니에요? 지금? 인사검증 인사총괄은 한동훈 장관이 네, 했었죠.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그다음에 예. 검찰들 1차 수사팀 다 날리고 2차 수사팀 그러니까 김태훈 검사가 수사 잘하고 있던 거 다 날리고 새로운 대장동 2차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2차 수사팀 그 인사 발령한 사람 누구예요? 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또 작은 거 꼬투리 잡아서 또 난리치는 사람이니까 요거 바로 잡습니다. 그분 최초 동아일보 보도는 2021년. 예. 네, 요거는 바로 잡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은 걸로 또 예. 바로 그 대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검사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네. 2차 수사팀을 보낸 사람은 그렇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맞다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재창영 날리면 이 세 가지 세 가지로 위더르신. 위례신도 그렇습니다. 미래 신도리 신도시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무조건 처벌해야 돼. 맞아. 그분은 네. 그 당시에 검사들 선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당시에 언론 브리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언론의 왜곡과 조작을 잘하는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모두 추적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네. 책임 물어야죠. 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50억 클럽도 얘기 좀 하고 해야 싶은데 되는데.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우리 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네네 요 얘기 안 하면 또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요 얘기는 저희가 근데 다뤘어요. 대북 송금 다룰 때 네네네네 요 얘기를 잠깐 좀 다루긴 했는데 MBC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이기주 해가지고 기자가. 예. 요거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검찰은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은 당시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 않았고 제3국에 있었다. 이렇게 또 기관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요거를 반격을 했냐? 리오남은 여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가짜 자기 신분으로 가짜 신분으로 돌아다니면 니네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어떻게 확인해? 근데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기관 보고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 차규근 의원이라고. 예. 네. 이쪽에선 전문가야. 완전 전문가. 제일 top 잘 전문가. 알아요. 이 국회의원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네. 현장에서 바로 박살을 내버렸죠. 요거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정인이 그 리호남으로부터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예,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때 필리핀 내 2차 대회 간 적 없다. 네네. 리호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네. 아까 그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이 그 위조여권 14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지문 채취 안면 정보를 전면 시행한 게 2018년 4월입니다. 요거지 요거 옛날 영화에 보는 것처럼 여권 제시하고 출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하고 확인하고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지문 추체가지고 바로 걸립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지 요거 이런 박살이지.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잘 아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MBC 이기주 기자가 네. 차규근 의원 재발견이라고 글을 또 올렸더라고.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네네 이기주 기자가 요거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저 국조 네. 청문회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이거 따박 정말 자기 페이스대로 다 제대로 질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나왔다시피 필리핀은 2017년 12월부터 중국은 2018년 4월부터 생체 정보 이용해서 입국 심사하기 때문에 위조 여건 이런 거 없다. 다 걸린다.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무슨 리호남이 거기에 필리핀에 오냐 가짜 정보 가지고 네. 이런 이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필리핀에 가 있다는 거지 중국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그때 중국의 리오남 여건이 을 가지고 움직인 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의 리오남이 자기 여건으로 움직인 게 파악이 돼서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의 리오남 여건이 움직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리오남의 안면과
지문이 지문.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오남은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차규현 의원님이 실은 그 정치검찰의 피해자거든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야. 무죄 나왔어, 무죄. 굉장히 본인이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때 출입국 아까 정책본부장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오히려 직권남용 등으로 해서 재판받았어요. 맞아요. 그러고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그냥 사명을 다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리오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베트남에 있었고 24일부터 27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여권이 움직인 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관에서 거기 있었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증거가 그 여권의 증거가 앞에서는 베트남에 있었고 네. 뒤에서는 중국에 있었다. 서영기 의원님 네.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자료를 회수해 갑니다. 네. 회수해 가는데 제가 그 보고 있는 동안 이거다 가서 쳐와.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바로 PPT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체류국은 베트남, 뒤는 중국. 지금 말한 것처럼 지문과 안면 인식 등 모든 그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권 자료가 있었던 여권 겁니다. 자료가 여권.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이번 국정조사. 아, 맞아요. 진짜. 진짜 최고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심지어 네 진짜 오늘 처음으로 밝힙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들도 언론 프레임에 놀아나는지 이번 국정조사는 뾰족한 게 없다. 한 번이 하고 없다? 누가 그따위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었어. 아니, 누가? 솔직히. 아이고. 와, 내가 누가 그 진짜 그따위 너무 얘기를 해, 짜증이 누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니 혹시 그 공부 좀 해보셨냐, 영상 좀 보셨냐, 내가 물어봤어. 안 봤지. 근데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 어머. 내 진짜 너무 화가 났어, 내 솔직히. 야. 그 사람 안 되겠네. 제가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면 어제는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김부겸 총리 선거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불쇼에서 봐서 좋다. 서영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매불쇼라고 말할 만큼인데 아, 그건 아니고요. 매불쇼를 통해서 네. 너무 많은 걸 봤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다.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봤다. 이번에 국정조사로 많이 봤다. 꼭 책임을 물어달라. 이 얘기는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게 신문들 보면 언론들 쭉 보면 이게 국정조사의 이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새로운 사실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거 특검 가겠구나 싶은 것을 걱정하는 게 요즘 보수 언론에 더 이상 차출할 좋아. 검사도 없다. 그런 식으로 쓰죠. 그런 식으로 써요. 맞아. 그 기사 봤어요. 그런 기사가 요즘 보수 언론이나 보수 그 신문들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겁나서. 요거는 바로 겁나서 그런 겁나서? 겁니다. 오케이. 겁나서 이제 특검으로 갈 것들은 특검으로 가고 네. 추가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그 검찰 내부에서 훈령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혁신당에서 낸 진상조사 특위 같은 거 진상조사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것들은 특검을 빨리 보내고 이렇게 여기서 말 수 없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 언론들도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대장동도 그랬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네.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한테 언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보수적인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 기자들은 이번에 성과가 많으셔가지고요. 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쓰라 그래요. 특검으로 그럼.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쓰라 그래요. 보도 좀. 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아, 같은데. 진짜 너무 이제 특검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될 텐데 특검 차출할 검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검사가 2,200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 지금 마지막 종합특검에 13명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공소유지 검사들 몇 있긴 한데 네. 그 숫자를 다 써요. 초기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까지 다 써서 이만큼이나 특검에 파견 나가 있어서 앞으로 차출될 숫자도 없다. 무슨 검사가 2,200명이라니까. 네. 갈 사람이 왜 없어요. 안 그러면 검사 출신 정관을 쓰면 되지. 특검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또 민심도 네. 살피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끝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하이라이트
라스트입니다. 네. 내일이 종합 국조입니다. 기관장들이 나와서 마무리가 저희 질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무엇이 조작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검사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것을 국민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하게 되니까 꼭 생중계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역사에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내일 김성태가 나오겠다라고 예 저희들에게는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고쳐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 속기사가 나오는데 속기사보다는 검사들의 조작이 있었겠죠. 네. 이 과정이 조금씩 접근돼 나가는 게 내일 나올 거고요. 네. 내일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이 나온다는 건 자기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이러고 싶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엔 역사 속에 국민들이 매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이것을 다시 역사를 재정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장면이 네.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성태는 근데 사실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떨어진다고 네. 봐요. 왜냐 진실을 말하면 본인은 아예 이제 사회의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요. 예. 선택적으로 할 겁니다. 뭐 선택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 선택적으로 정도는 할 거예요.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 없다. 뭐 그 나는 요 정도. 정도는 할 거라고 봐. 선택적으로 할 겁니다. 예. 본인에게 유리한 쪽만 선택해서 하겠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진실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검사실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국민들이 쳐다보는 그 현장에서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장을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뭐 어디를 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하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분 뵌 지가. 네. 왜냐면 제가 22년 말 23년 초 막 이렇게 뜨거웠을 때 그때 무지하게 살벌했었던 그렇죠. 살벌했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기억하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이제 처음에 이제 뇌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건 예. 기소가 된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그게 아마 기억이 22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돌아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확 이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22년 말부터 이제 이화영 변호인 검찰에서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했으니까 네네. 뭐 그때 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이 문제되는 사람들 네. 그때 수사검사 박상용, 박상용. 이화영, 그 유명한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이 있고 이화영 예. 변호인 현근택. 예. 그다음에 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예. 거기는 어디더라? 거기 이제 법인에서 했는데 예. 유명한데 거기서 했죠. 지난번에 뭐 태평양인가? 태평양 아니야. 네. 태평양에서 했죠. 셋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성태 태평양이죠. 그렇게 넷이 만나서 대질 조사하고 여러 번 했죠. 조사. 나는 계속 뭐 항의하고 왜 대질 조사하냐. 네. 아니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대질 조사를 해야지. 앉아놓고 대질 조사하는 건 이거는 진술을 압박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조사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쪽 조사도 해보고 그럼 상대방이 말이 안 맞으면 그때 대질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2대1 대질을 하지 막 4명이서 이렇게 대질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지금 말 많은 이제 그게 영상 녹화실 거기서 한 거예요 대부분. 아, 거기서. 영상 녹화실에서 직접 그럼요. 제가 대질 대질 조사 여러 번 신문 했죠. 그 유명한 박상영하고도 예. 많이 싸우고 그 맞은편 창고. 창고. 예. 거기서 면담도 많이. 저는 이제 창고가 아니더만요. 가보니까. 창고 아니에요. 그냥 예. 그 회의실인데 비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창고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변호인 접견을 저는 거기서 했거든요. 창고에서. 예. 이화영 부지사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예. 교도관이 밖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예, 하고. 그랬 때 주로 제가 했던 말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나노스 IR 자료에 800만 달러 네. 대북 사업 자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 예. 계약금 나와 있고 잔금 나와 있고 서류에 있다. 이미 예. 그게 왜냐면 예. 이미 법정에서 뇌물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다 현출이 된 거예요. 법정에서. 예. 근데 사실은 뇌물 사건이면 뇌물에 대한 어떤 대가, 어떤 사업 대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네.
법정이 사실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도 이 검찰에서 대북송금 수사하면서 법정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뇌물 사건 보러. 왜냐면 거기서가 더 사건이 앞서갔어요. 보통은 검찰 수사가 앞서가고 법원이 나중에 가는데 이게 사건이 여러 개 진행되다 보니까 뇌물 사건이었는데 그 뇌물에 또 준 목적이 뭐 대북 송금 목적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증인들이 오히려 나가고 그러니까 수사하던 수사검사 박상영도 거기 가서 듣고 오고 와서 여기 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계속 항의한 건 그거예요. 원래 재판이 들어가면 재판 진행 중인가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못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한 거를 여기 와서 다시 물어봐 버리면 그러면 이게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압박을 받잖아요. 자유롭지 않고. 근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뇌물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막 그 대북 송금 얘기도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증언하잖아요. 그 사람 똑같아요. 피고인은 이화영, 그다음에 증인은 주요 증인은 김성태, 안부수, 방영철 이 사람들이 주요 증인이고 뭐라고 하면 다시 또 검찰이 불러와서 그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명목상은 뇌물 사건 법정에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사건이 검찰에 있었는데 사실상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도 거기 가서 법정에서 듣고 와서 여기 와서 그거 맞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 초반에 소위 이제 이화영 뇌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갔던 뭐 너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뭐 여러 가지 대북송금 사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시절을 보내왔는데 당시에 현 변호사님도 압수수색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기록 유출을 했다 이래가지고 기록 유출. 그러니까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뭐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압수수색도 받고 검찰 수사도 받고 이거는 다 무혐의 저 공소기각 판결 받았어요. 공소기각. 아니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예요. 공소기각 받은 이유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 사실은 재밌는 게 제가 수사할 때부터 이송 신청서도 보내고 의견서도 보내고 저도 뭐 변호사니까 법원 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도 수사권 없어요.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보내세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서류도 보내고.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수사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쪽 관계자들 타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쪽으로 넘어가고 크게 좀 만들려고 했던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건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림을 크게 그리고 예전에 보면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그렇죠. 그런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다 생각이 목표는 들어요. 이재명 대표였어요. 당시에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그러니까 네가 이재명 대표 줬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 아니냐 이걸로 계속 이제 수사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래도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쭉쭉 나왔었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일 종합 그 국조를 앞두고 있어요. 국정조사 내일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 달 정도 진행된 국조 뭐 바쁘셔서 잘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아니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핵심은 나노스 주가 조작. 나노스 주가 조작. 제가 사실 그때 수사할 때도 막 이제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사받기 전에 그래도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페이스북도 글도 쓰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아니 이게 핵심은 주가 조작 수사로 시작한 건데 왜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하냐.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거를 쓰고 이제 검찰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이화영 앉아 있고 김성태 앉아 있고 방영철 안보수 쭉 앉아 있는데 정임 시간이었나 쉬는 시간이었나 김성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뭐 페이스북에 이상한 거 쓰고 뭐 주가 조작 얘기하냐고. 그래서 김성태가. 그래서 아니 그게 핵심 아니냐. 원래 그걸로 수사 시작한 거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로 뭐 저 통일교 차관인가도 영입하고 뭐 현대 아산 분도 영입하고 다 주가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금융감독원인가 그 증권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자료 자기 다 가져갔다. 그 남부지검에서 다 저 자료 가져가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조사한대요? 그러면 갖고 갔으니까 하겠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그럼 네 뭐 지울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우지 말았어야 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네. 피의자 그러니까, 김성태가 구속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원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보기 거기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예. 알려줄 수는 있어요. 예.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그 쉬는 시간이 타임에 보여줬나? 왜냐면 그 조사하다가 쉬는 타임 있으면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보여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일 그 조사 과정에는 어쨌든 그 당시는 뭐 박상용 검사도 있었지만 수사관도 있으면 김성태 회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가 주가 조작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막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 민주당 뭐 이거 뭐 저보고 막 팬이라 그러면서 막 김성태 회장이요? 아니 뭐 민주당 뭐 대변인 거 좋아하는데 예, 왜 예.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만 하면 되는 거다 막 이랬더니 예. 어쨌든 제일 민감한 건 그거였어요. 다른 거는 본인들이 딱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예. 이제 더 번지는 거 이런 거를 예. 그때 느낌이 그랬거든요. 이분은 주가 조작 수사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 수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정권 바뀐 지 오래됐고 이거 원래 수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검찰이 사실 그걸 양심고백-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기소를 했냐면 무슨 공시의무 위반 네, 그거 되게 싸게. 그런 걸로 했어요. 그 조사를 다 해놓고 뭐 공시를 잘못했대. 그래서 아니 나 그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주가 조작하면은 돈이 얼마 벌었고 얼마 했고 얼마 환수했고 해야 되는데 그 공시의무 위반은 뭐 벌금형도 있고 뭐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간 거예요. 뭐 CD 발행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 공시장 있다가 장난이 너무 심하네 이게. 그렇죠. 응? 지금 뭐 주가 조작 그 액수가 100억대고 아니, 실제로 몇천억 될 거예요, 손해를 입힌 게 4,500억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 왜 이걸 수사 안 해요? 종합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이해가 안 수사하는 게 이해 안 가요. 왜냐면 예. 자료도 이미 다 가져갔다 그러고 다 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이 엄벌하겠다는 게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폐가망신이 어. 이제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딱 정부의 했을 때 이거 이 사건 딱 생각나던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왜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이게 안 핵심이에요. 하는지. 핵심. 아직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죠. 예. 어. 이 사건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거를 좀 이해가 안 간다. 할 수 있나 뭐-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법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그런가요? 법적으로. 예. 예. 아니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리고 아직 법적이 시행이 아니니까. 국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종합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물론 이제 특검을 통해서 특검법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여하간 그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남달리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쭉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국정조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네.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리고 한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한 마타도가 있었구나. 필요하면 조작까지 해서라도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감옥에 보내려고 했었구나.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 감옥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목표가 거기 있었으니까 대장동이든 뭐 성남FC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요. 목표로 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어쩌고 하는데요. 네. 저는 검찰이 수사권 갖는 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 사건도 그러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뭐 제가 막 법조문 뭐 해서 다 붙여가지고 이만큼 자료 만들어가지고 예. 당신 수사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 보내세요 한 거예요. 예. 안 보내잖아요. 끝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현장에서 암장을 경찰이 더 많이 합니까? 검찰이 많이 합니까? 사실은 사건 암장. 수사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거는 검찰이 수사권이 더 뛰어난 건 맞아요. 수사 그동안 특수 수사라든지 능력이요. 예. 뭐 이런 수사들은 많이 해온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칼이 10번 잘 쏜다 해도 한 번 예를 들어 잘못 쏘면 사람이 치명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능력을 제고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대부분의 아마 이번 우리 그 사건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 수사권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